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단가 백신의 3, 4차 접종 사전 예약이 중단됐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접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시 N차 접종이 사라지고 단가 백신 기초 접종과 2가 백신 추가 접종으로 단순화됩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중국 국민의 불만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쇄로 인해 최근 아파트 화재 희생자까지 나오자 봉쇄 반대를 넘어 시진핑 주석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가 호박벌의 학습과 기억력을 떨어뜨려 생존 능력을 잃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제초제는 전 세계에서 매년 5억 톤가량 사용되는 흔한 농약이어서 제초제에 노출된 야생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식물을 통해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식물 공장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한 데 이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백신과 유방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추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을 위협하면서 국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우주 쓰레기 제거 위성을 잇따라 개발하는 등 관련 사업이 우주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위중증 환자 병상 330개가 재가동됩니다. 정부는 재유행으로 하루 확진자 2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위중증 환자 병상 330개를 더해 모두 6,300개 병상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병상은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위중증과 준중증 병상입니다. 이보다 증상이 약한 중동증 환자는 코로나19 전담 병상보다는 일반 병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 4차 접종 사전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단가 백신 4종은 예약할 수 없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접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신 접종 시 N차 접종이 사라지고 단가 백신 기초 접종과 2가 백신 추가 접종으로 단순해지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우세종인 BA.5 맞춤용 2가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을 일반화해서 면역 효율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중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백신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분석인데요. 겨울철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들을 기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권고 간격을 넉 달에서 석 달로 줄였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방문 당일 접종할 수 있도록 했고 접종기간 요일제도 폐지했습니다. 겨울철 추가 접종률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시민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백신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감염을 100% 막진 못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는 크고 더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예방 효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감염되었을 때 중증이나 사망이 될 가능성을 매우 크게 줄여준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다 해도 누적 0.11% 수준. 독감에 비하면 5배에서 10배 높은 데다 전파력도 훨씬 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큰 유행이 아니던 여름 유행만 하더라도 거의 700만 명이 넘는 이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환자의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가 전파력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독감과 비슷하다 말하기는 너무 이른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 감염보다 재감염의 경우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쨌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재감염됐을 때 더 높다는, 특히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훨씬 높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백신이냐가 아니라 언제 맞느냐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두 개의 백신 차이에 항체 생성에 있어서의 더 우수하다, 더 열등하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선택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을 적기에 가장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 또 개량 백신은 특별히 접종 간격 둘 필요 없이 독감 백신과 함께 맞아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연구에서 코로나 백신이 롱 코비드, 코비드 감염 후유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도 꼭 맞으라고 권유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홍삼은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홍삼을 폐렴구균 백신과 같이 사용하면 백신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 원인균은 폐렴구균입니다.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데다 소아에게는 중이염에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을 맞으면 감염 확률을 줄일 수 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성균관대 약대 연구진은 전통 약지인 홍삼의 폐렴구균 억제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약한 폐렴구균에 감염된 쥐를 대상으로 생리식염수와 홍삼을 각각 투여하고 15일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생리식염수만 투여한 쥐는 50%만 생존했는데 홍삼을 먹인 쥐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 시에 방어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익세포를 활성화하여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고 면역 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 해서 연구진은 홍삼을 15일간 먹인 쥐와 대조군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주사했습니다. 이후 항체 생성률을 검사했더니 홍삼 투여군이 25% 많았습니다. 여기에 강한 폐렴구균을 감염시키자 홍삼과 백신을 모두 처리한 쥐는 80%가 살았지만 백신만 투입한 비교군은 30%만 생존했습니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유도되는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여서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폐렴구균 백신의 효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홍삼이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백신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밝힌 이번 연구는 국제 인삼 심포지엄에서 발표됐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 보건수장과 국제기구가 모여 논의하는 제7차 GHSA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장관급 회의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2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건안보를 주제로 35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GHSA의 미래 구상을 밝히는 신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GHSA는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생물 테러 등으로 인한 국가 보건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국제협의체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간담회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유행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올해 3월과 여름철 그리고 이번 겨울 유행을 보면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정점도 조금씩 낮아지는 방향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유행 위협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도 아직 정점 도달은 아니고 여전히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급격한 증가가 아니라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에도 새로운 시위가 속속 이어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베이징 시민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아무것도 안 적힌 흰 종이를 든 이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로나로 석 달 넘게 봉쇄된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며 촉발된 봉쇄 반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나친 봉쇄가 피해를 키웠다는 소식에 중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我认为我们只需要去找到它的这个密接、次密接以及这些有可能感染的人，这就够了。我们不需要去进行全小区的一个大型的这种筛查，我们不需要这种大清洗。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상하이 우르무치 중루에서는 시위 도중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위대를 체포하며 강제 진압에 나서고 SNS에 올라오는 시위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있지만 AP통신은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봉쇄가 취소됐습니다. 가혹한 봉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몇 시간 동안 구타당하다 풀려났다고 BBC 방송이 밝혔습니다. BBC는 대변인 성명에서 BBC 소속 에드 로런스 기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취재 도중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며 로런스 기자에 대한 대우가 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석방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그동안 공안이 로런스 기자를 손발로 구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한 동영상에는 로런스 기자가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공안이 그를 끌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BBC는 로런스 기자가 석방된 뒤 중국 당국자가 시위대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로런스 기자의 안전을 위해 연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신뢰할 만한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비 지출과 결혼은 줄고 우울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대응 사회경제지표 10개를 개발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크게 감소했고 올해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원 일수는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에는 간헐적 증가가 관측되다가 2년 차인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글쎄 11월이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갑자기 어리둥절하네요. 겨울 준비하려니까요. 엄마 추워지는데 김장 어떡해? 이거 먹고 전쟁 생각하자. 서울 양반들 잡수시라고 그리고 작업을 해서 올려보냅니다. 일찌감치 김장을 끝내려는 주부들로 휴일 가락시장은 모처럼 활기에 넘쳤습니다. 청강무로 살아났는데 청강무가 너무 비싸네. 사이좋게 둘러앉아 김장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손길에서 올겨울 반찬 걱정도 끝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서민들은 방안 불때기가 제일 걱정입니다. 연탄 시작이면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하게 지날 수 있다는 거,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새벽 2시, 남대문 시장은 겨울 채비를 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이미 시장 옷가게 진열장에는 겨울옷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쌀쌀하지만요. 옷 사와 나왔어요. 겨울옷 보러요. 밖에 나오니까 되게 추운데요. 가을 아니야? 겨울 같아. 날씨가 추워지자 운전자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자동차 정비를 서둘렀습니다. 주유소 한켠에도 난방용 기름을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롱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솜이불이 겨울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솜이불은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이불을 덮고 자도 따뜻할 정도고. 겨울을 코앞에 두고 경기도 얼고 날도 얼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은 두터운 옷을 꺼내 입으며 겨울의 시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사실 평소와는 좀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하고요. 또 반칙을 잡아내는 신기술이 적용된 월드컵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월드컵 하면 한여름의 축구 축제였는데 겨울에 열리니까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게 날씨가 더운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는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지역적인 이유, 중동에서 열리기 네. 때문입니다. 이 카타르의 한여름 체감 온도가 한 50도 이상이라고 해요. 네. 이만큼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축구를 하기 아주 어려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덜 더운 11월 말로 개최 일정을 결정한 건데요. 카타르의 겨울 평균 기온, 그러니까 요즘 카타르의 평균 온도는 한 24도에서 26도 정도를 오가고 있는데 겨울이라고는 해도 우리나라 초여름과 비슷할 정도의 온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날씨도 날씨이지만 선수들과 관중들의 그 열기가 더해져서 더 더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이 냉방 장치를 설계한 총괄한 이 사우드 압둘 간이 이 카타르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말을 한 걸 보면요. 이 축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은 1시간 동안 한 70g 정도의 땀을 흘리고 노트북 2대 분량의 열을 낸다고 합니다. 또 축구 선수들도 경기를 한 경기를 뛰는 동안 한 10km 이상을 달리면서 3리터 정도의 땀을 또 흘린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경기장 내의 온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이 가니 박사는요, 이 경기장 전체를 식히는 냉방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순환식 냉방 시스템인데요. 송풍구를 이용해서 찬 공기를 밖으로 우선 내보내고 또 선수나 관중에 의해서 경기장 내에 따뜻해진 공기는 경기장 중간에 위치한 추출기 팬으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공기는요, 경기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에너지 센터로 보내지는데 여기에서 냉각수를 이용해서 다시 차가운 공기로 바뀌고요. 그렇게 차가워진 공기가 경기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내부 온도는 20도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기장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우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 대류 현상을 우선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니 박사는 냉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또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선수나 관중이 있는 곳만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끝까지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필드 근처 또 관중석 아래에 송풍구 노즐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관중이나 선수의 체온을 또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너무 체온이 올라가면 냉방의 강도와 방향 같은 거를 조절해서 냉방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장 하나가 거대한 냉방 장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이죠. 경기마다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장에 설치된 12개의 카메라가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옵사이드 반칙이 일어나는 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데요. 이 판독 기술에는 카메라는 이 선수들의 관절 움직임을 29개로 나눠서 추적을 하고 또 공인구는 이 공인구 안에 센서를 이용해서 공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옵사이드 순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 옵사이드를 판단을 하고 주심에게 이 정보를 알리는데 결국 최종 결정은 주심이 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반자동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인구에도 첨단 기술이 스며들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인구 알릴라가 이 아랍어로는 여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대한 구 형태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고무풍선 위에 폴리우레탄 패널을 수성 접착제로 붙여서 이 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8개의 삼각형과 12개의 마른 목골 조각을 이어서 붙여서 만든 건데요. 이 마른 목골 조각에는 특히 카타르 국기를 형상한 무늬를 새겼다고 합니다. 공 표면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 골프공처럼 돌출되어 있는 가공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기 저항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아디다스는 이번 알릴라가 역대 공인구 중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날아가는 공인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알릴라에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 중앙에 관성 측정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죠. 이 센서 덕분에 공의 속도와 방향, 또 각도 등 이 위치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보들은 이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 판독 기술에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공인구 알릴라는 사실 일반인도 지금 쉽게 구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성 측정 센서가 내장된 알릴라는 월드컵 본선 경기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알릴라는 무선 충전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을 받는데 경기 중에는 충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완충한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 대기 상태는 최대 18일 동안이나 이 센서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됐는데요. 또 친환경 월드컵, 탄소 중립 월드컵이라고도 불린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 카타르 월드컵에 쓰이는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경기장이 총 8곳이거든요. 네. 모두 반경 50km 안에 모여 있어서 이동 거리를 줄였다고 합니다. 일명 콤팩트 월드컵이라고 부르는데 이동 중에 소모되는 이 화석 연료를 줄이고 또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에 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스타디움 974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탄소 중립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974라는 숫자는 국제 전화를 사용했을 때 카타르의 국가 번호라고 하는데요. 레고 블록을 쌓듯이 974개의 컨테이너를 쌓아서 경기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컨테이너를 쌓아서 경기장을 지은 이유는요. 빠르고 쉬운 철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부수기 위해서 설계된 경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월드컵이 끝나면 바로 해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카타르 정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이 개발도상국에 이 컨테이너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타디움 이 974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런 노력은 칭찬받을 만한데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반대로 위장 환경주의, 그러니까 이른바 그린워싱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파가 공개한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총 361만 1,034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월드컵을 위해서 경기장 7개를 지을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 또 선수나 관객들이 월드컵을 위해서 이동할 때 뭐 비행기, 자동차 등을 이용하잖아요.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을 합산해서 나온 양인데요. 이 뭐 아까 한 약 361만 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은 안 오잖아요. 네. 이게 자동차 80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월드컵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배출량이 모두 상쇄가 되려면 30년생 소나무 5억 그루 이상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 정부와 피파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이 카타르 월드컵이 최초의 탄소 중립 월드컵이 될 것이다라면서 홍보를 하고 다양한 탄소 절감 대책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앞서 설명했던 친환경 냉방 시스템, 또 해체 후 재활용될 경기장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태양열 설비를 구축했다. 또 10,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새로 심고 또 120만 이 제곱미터 규모의 잔디를 조성했다. 이런 것처럼 이 대규모 조경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월드컵을 한 번 치르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나름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벨기에 비영리 환경단체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카타르 월드컵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부터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카타르에 7개의 새 경기장이 생겼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경기장 건설에만 들어가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 총 65만 4천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 60% 이상인 43만 톤이 스타디움 974 한 개의 몫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6개 경기장 구장에서 나온 배출량보다 경기장 하나에서 만들어질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다. 네. 2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계산법이 뭔가 이상하죠. 예. 환경단체는 이를 두고 경기장 수명이 영구적이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탄소 배출량을 피파가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파는 이번 월드컵 경기 일수인 46일과 클럽 월드컵 경기 일수 등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경기장을 앞으로 40년 정도 쓸 건물이니까 경기장을 짓는 데 발생했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이번 월드컵 경기 일수, 그러니까 한 46일 정도만 나눠서 요만큼만 배출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 식인 거죠. 다른 6개의 신규 경기장과 달리 스타디움 974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월드컵 이후에 바로 철거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 수명 자체가 월드컵 경기 일수
그러니까 46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신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온전히 반영된 건 스타디움 974뿐이고 피파가 발표한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보다 한 8배가량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환경단체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게다가 이 스타디움 974 같은 경우에는요. 철거 후 먼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규모 조경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도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탄소 절감 효과를 만약에 이 조경에서 얻으려면 이번에 심은 나무 또 잔디가 최소 200년 이상은 생존을 해야 탄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경이 사막 기후 환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비판이 나올 만도 한데요.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번 월드컵이 다른 국제대회에도 참고할 만한 점을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문학하면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현대 과학으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망원경도 한대 없던 먼 옛날에도 놀라운 천문학의 업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별의 움직임을 알아내려는 열정 하나로 만들어낸 고 천문학의 위대한 성과는 오늘날 천문학에도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그 오랜 옛날의 밤하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1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양홍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천문 역사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천문 기록은 문헌 기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헌 기록 이전의 대표적인 천문 기록은 고인돌 덮개들에 새겨진 별자리 홈입니다. 만주 지역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역에 남겨진 고인돌 덮개돌에는 북두 칠성을 비롯해서 남도 육성, 좀생이별, 북쪽 왕관자리 등 이 별자리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로부터 우리는 한반도의 천문학이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문헌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기원전 54년의 일식 기록입니다. 혁거세 거사간 때 일어난 일식은 천체 물리학적 계산을 통해서 당시에 실제로 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여러 천문 관측 기록과 함께 고구려 무덤 별그림,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기록 등이 남아 있어서 기원전 청동기 시대의 우리 천문학이 삼국시대에 더욱 다양하게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고천문학을 연구하는 저에게는 모든 기록이 특별한데요. 그중에서 동서양의 천문학자 모두에게 눈길을 끄는 기록이 바로 별 폭발 기록, 즉 초신성 기록과 헨리에성 관측 기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서 케플러 초신성의 경우는 서양에서 관측한 기록보다 우리 기록이 4일이나 빠르게 관측이 돼 있어서 별 폭발 이후에 별들이 밝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천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헨리해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헨리해성은 에드몬드 헨리가 1758년 사망 당시에 관측 기록을 활용해서 앞으로 다시 지구를 방문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통해서 헨리해성의 주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헨리해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조선의 왕실 천문학자는 헨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헨리해성이 지구 방문을 꾸준히 관측해서 기록을 남겼으며 1759년에는 관측 일지에 그림까지 그려서 혜성의 위치와 크기, 꼬리의 방향과 길이까지 상세한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당시에 관측 일지가 다행히 남아있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바로 성변 축구단자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귀중한 기록인데요. 이들의 역사적, 과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현재 천문학계에서는 이들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과거 태양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관측 기록이 바로 흑점과 오로라인데요. 고려사 천문지에는 해 가운데 검은 점이 있었는데
크기가 오얏, 계란, 복숭아, 배만 하였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바로 흑점 기록인데요. 이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흑점의 11.3년 짧은 주기 활동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사에는 오로라 현상을 묘사한 기록이 수백 개가 있는데요. 적기, 즉 붉은 기운으로 표현된 기록을 분석하면 오로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한반도 북쪽에는 붉은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로라와 달리 흑점은 맨눈으로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문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자수정을 이용해서 흑점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과거 흑점 기록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천문 관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 관측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기록한 천변 기록은 현대 천문학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천체의 장주기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중세 이후 서양에서 시작한 관측 천문학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세 이전의 천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역사 기록은 천체의 장주기 변화 연구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태양의 흑점을 활용한 태양 장주기 변화 연구와 기후 변화 연구, 유성과 유성 후의 장주기 변화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태양의 진화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이 폭발하면서 급격하게 밝기가 변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경우입니다. 현대 천문 관측 기록의 경우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별의 폭발 기록을 직접 관측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상의 우리 역사서에는 다양하고 많은 기록을 통해서 별의 폭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으며 폭발 당시의 모습이나 밝기 변화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별의 폭발 시점과 밝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과 별의 형태, 그리고 우주 공간의 밀도 등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고천문학 연구는 천문학과 함께 역사, 고고학, 문화재, 과학사 등 분야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학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천문 역사와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힘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 등을 담은 우주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로드맵에는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 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다 수명을 다한 위성이나 우주로 발사한 로켓의 파편 등을 우주 쓰레기라고 하죠. 이런 우주 쓰레기는 다른 위성과 충돌하거나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국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산업이 우주 산업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긴 꼬리를 그리며 줄지어 지구로 추락하는 물체. 별똥별이 아닌 중국이 쏘아 올린 로켓의 잔해입니다. 지난 7월에는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가 호주의 한 농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 스페이스X의 로켓 잔해물로 드러났는데 길이가 3m에 달합니다. 이 같은 우주 쓰레기는 우주 공간에서도 위험 요소입니다.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위성과 부딪혀 위성을 파손하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돌진해 우주인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종종 벌어집니다. We're not at a huge problem right now, but if we don't do anything in the next decade, couple decades, I think it's going to get a lot worse. Certainly in 50 years, if we don't do something,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우주 쓰레기가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지난해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을 개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쓰레기 위성과 함께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수개월의 비행 끝에 수거위성은 쓰레기 위성과 결합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2026년에는 실제 영국 위성을 지구 궤도에서 제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럽우주국은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고 대기권으로 끌고 내려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집게팔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이르면 2025년 발사할 계획입니다. Our systems will be able to remove multiple pieces of space debris. They'll go grab onto one, pull it down safely out the way, then go back and get the next one. 유럽우주국은 또 우주에서 그물을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위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 가운데 지름이 10cm를 넘는 건 36,000여 개. 각국의 우주 진출이 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 규모는 2030년쯤 우리 돈 18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중국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29일 자정쯤 발사한다고 관영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선저우 15호에 페이준룽, 덩칭밍, 장루 등 3명이 탑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저우 15호 발사는 중국이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는 우주정거장 탱군 건설의 막바지 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이 37m, 무게 100톤의 탱궁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비해 크기는 3분의 1, 무게는 5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12일 중국은 탱궁 건설을 위해 화물 우주선인 텐저 5호를 발사해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테너와 성공적으로 도킹시켰습니다. 중국은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 우주선 2대를 발사해 탱궁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폐플라스틱 열 분해율을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설 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에는 폐플라스틱 열 분해율을 나프타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폐플라스틱 열 분해율을 연료로만 다시 쓸 수 있어서 보일러 보조 연료로만 활용됐습니다.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 제조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규정해서 소각시설 때보다 설치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보통 항체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은 동물 세포를 이용해 생산합니다. 하지만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보다 배양이 쉽고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를 동물이 아닌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식물 공장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식물 공장입니다. 실내 특수 공간에서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 재배 조건을 최적화해 식물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다. 이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일반 상추가 생산하지 못하는 비타민 D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교정했습니다. 상추의 비타민 D 생산을 가로막는 특정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제거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담배잎과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식물에서 항체 치료제나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 내 특정 유전자를 없앴습니다. 식물에서 단백질이 발현이 될 땐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당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인체에 적용됐을 때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희는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식물을 통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식물 공장 플랫폼을 개발한 겁니다. 회사는 이를 이용해 실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 백신에 게재했습니다. 이 식물에서 만든 단백질이 그 곤충세포에서 만든 단백질로 만든 그 백신이 후보 물질이 중국에서 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한 2배 이상 좋은 걸로 저희들이. 또 개발한 식물 공장 플랫폼을 이용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진드기맥의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백신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식물에서 유방암 치료제 후보 물질 추출에도 성공해 전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 세포보다 키우기 쉽고 비용도 저렴한 식물 공장 플랫폼이 의약품 개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호박벌은 꿀벌과 함께 꽃가루를 옮기는 주요 곤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초제가 호박벌의 학습과 기억력을 떨어뜨려서 먹이를 찾고 둥지를 틀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야생 최고의 꽃가루 매개자인 호박벌. 털에 꽃가루를 잔뜩 묻히고 날아다니는데 특히 딸기와 같은 베리류 수정에 꿀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십 년 안에 호박벌의 많은 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등 대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기반의 제초제가 호박벌의 생존 능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연구진은 각기 다른 10개의 작은 색종이 위에 설탕물과 쓴맛 용액을 절반씩 올려두고 호박벌에게 특정 색과 용액의 맛을 연관시키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반 호박벌은 학습을 통해 맛과 관련된 색깔을 구별하고 기억해냈지만 제초제에 노출된 호박벌은 3일 만에 배운 것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제초제에 노출된 호박벌은 미세한 색 구별을 못하는 것은 물론 차이점을 기억하지 못해 먹이를 찾고 둥지를 트는 등의 생존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If they lose their cognitive abilities to find food for the nests, then it means that the nests will, vanish. That they cannot survive because too few new queens are kind of emerging from the nests.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는 전 세계에서 매년 5억 톤가량 사용될 만큼 가장 흔한 농약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가 호박벌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만큼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야생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수익화하는 분양 물량을 보류지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낙찰받으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엔 팔리지 않아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입주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5가구가 보류지 매물로 나왔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최저 입찰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이니까 일단은 관망세 경향이 좀 강해진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조합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도 2가구가 보류지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저 조합원님들 재산인데 조합에서는 당연히 적정 가액이 하기를 원하는 거고 시장 상황은 그런 거고 그런 차이 아닐까요? 강남 지역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보류지 유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원구 한 아파트 역시 보류지 매각 1차 공고 때보다 최저 입찰가를 1억 원 넘게 내렸지만 유찰됐습니다. 11차례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2가구만 팔린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땐 자금 조달이 수월하지만 경기가 나쁠 땐 이자 부담 등으로 수요자가 쉽게 입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입한 이후에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매각 차익이 생겨도 그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값 하락 국면에서 보류지 선호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보류지 유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입찰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급매물이나 경매보다 가격 이점이 떨어지고 한 번의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보류지 청약에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당분간 매수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8%대를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기존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상기 대처법을 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가 또 올라 3.2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2.75%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만큼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3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1년 3개월간 불어난 가계 이자만 36조 원을 넘어서는 셈입니다. 실제 대출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31에서 7.17%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7%를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조만간 주택담보대출금리 8%대 시대도 머지않은 겁니다. 대출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올해 수치와 이제 작년 10개월 수치를 저희도 비교했을 때도 약 2배 이상 문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더 저렴한 대출이 있는지에 대한 우선 신규 대출자라면 금리 인상기인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비교적 유리합니다. 은행에 따라 고정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을 빠르게 상환할 계획이라면 더 낮은 변동금리가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또 변동금리에는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잔존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께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변동금리를 쓰시면서 금리가 이제 상한을 고정을 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라. 기존 대출자라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출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상처 부위에 부착해 염증 상태와 감염 여부를 관찰하고 회복 기간을 줄여주는 스마트 드레싱이 개발됐습니다. 고려대와 경희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염증과 반응하는 하이드로겔을 개발하고 전극과 결합해 상처 부위의 염증 수치와 감염 시 분비되는 효소, 온도, 습도, 산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서가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염증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린 꼬리를 다시 자라게 하는 도마뱀 등 하등동물의 재생 능력에 관여하는 물질이 사람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포항공대 공동연구팀은 인간 줄기세포에 존재하는 데스모플라킨 단백질이 제브라피쉬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단백질 발현을 억제했을 때 제브라피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가 신체 재생 능력을 지닌 동물과 포유류 사이에 공통 기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재생의학 기술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2022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창의재단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 구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동반 성장모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공구매 제도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권오남 서울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권오남 차기 회장은 이화여대에서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와 미 인디애나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수학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권 회장은 여성과총이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4년부터 2년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전국 곳곳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가 그친 뒤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